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궁극의 탐험, 남극횡단의 역사가 된 남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단독 무지원 남극횡단에 도전한 헨리 워슬리의 감동적인 일대기인데요. 탁월한 논픽션 작가 데이비드 그랜이 그의 도전을 책으로 내었습니다. 영국 특수부대 출신의 퇴역장교인 워슬리는 2015년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을 고하고 궁극의 탐험을 떠납니다. 이미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튼의 발자취를 따라 남극에 도전해 셰클튼이 실패한 지점을 넘어선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남극 대륙을 횡단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감내하면서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육체적 피로와 숨겨진 크레파스와 싸우면서 그의 위대한 도전은 각자의 삶에서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격려가 되어줍니다. 이 책은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장과 7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치명적 위험. 남자는 자신이 꽁꽁 얼어붙은 물속의 작은 반점처럼 느껴졌다.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건 지구 가장자리까지 펼쳐진 얼음뿐이었다. 흰 얼음과 푸르스름한 얼음, 빙설과 쐐기 얼음. 살아있는 생명체는 보이지 않았다. 바다 표범은커녕 새 한 마리 없었다. 오직 그 혼자였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숨을 뱉을 때마다 얼굴에 김이 서리며 얼어붙었다. 턱수염에 얼음 샹들리에가 달렸고 눈썹이 보존 처리한 표범처럼 얼음에 갇혔으며 눈을 깜빡일 때마다 속눈썹이 갈라졌다. 젖으면 죽는다. 그는 누차 이렇게 되뇌었다. 영하 40도나 되었지만 바람 때문에 훨씬 춥게 느껴졌다. 때로 바람이 얼음 입자를 휘저어 느닷없이 자욱한 구름을 형성하는 바람에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서 뼈마디를 덜거덕거리며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헨리 워슬리란 이름의 이 남자는 GPS 장치를 참고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했다. 좌표에 따르면 그가 있는 곳은 해발 3000m보다 높이 솟은 남극 근처 결빙지대의 타이탄 돔이었다. 62일 전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그는 자신의 영웅 어니스트 셰클턴이 한 세기 전 실패했던 남극 대륙 도보 횡단을 꼭 이루고 말겠다는 포부를 품고 남극 해안에서부터 걷기 시작했다. 남극을 가로지르는 이 여정은 1600km가 넘는 거리로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횡단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대규모 탐험대를 이끌고 떠난 셰클턴과 달리 55세의 워슬리는 단독으로 무지원 탐험을 하는 중이었다. 굶어 죽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길목에 음식을 미리 숨겨두지도 개나 도스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모든 식량을 썰매에 싣고서 혼자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일찍이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워슬리는 허리에 벨트를 찬 뒤 썰매 처음 무게는 147kg으로 몸무게의 약 2배였다. 썰매와 연결시켰다. 그리고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신고 양손에 막대기를 쥔 채 얼음을 지치며 썰매를 끌고 나아갔다. 거의 해수면 높이에서 시작해 인정사정 없이 쉬지 않고 위로 올라가자 공기가 희박해지며 기압 때문에 코피가 나는 일이 잦아졌다. 진홍빛 물안개가 그가 지나간 눈길을 물들였다. 너무 가파른 경사가 나오면 스키를 벗고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아이젠을 장착한 뒤 부츠발로 터벅터벅 걸었다. 그의 두 눈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크레바스를 찾기 위해 바닥을 더듬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깊디 깊은 은밀한 틈새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다. 워슬리는 퇴역한 영국군 장교로 전설적인 특공대 SAS 출신이었다. 또한 그는 조각가이자 거친 권투 선수이자 여행을 소상히 기록하는 사진 작가이자 원예사이자 회기서적 및 지도 화석을 모으는 수집가이자 셰클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아마추어 역사가였다. 하지만 얼음 위에선 어떤 원시적 리듬에 박자를 맞추기라도 하는 듯 몸을 힘겹게 끌다 잠들다를 반복하는 짐승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는 망각의 상황에 조금씩 적응하며 다른 사람들이라면 쉽게 나가떨어졌을 절망을 극복했다. 삭막한 풍경에 몇 시간이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며 아내 조에나와 21 된 아들 맥스, 19 된 딸 얼리셔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다. 그의 스키에는 가족들이 적어준 응원의 문구들이 휘갈겨 있었다. 그 중엔 격언도 있었다. 성공했다고 끝난 게 아니며 실패했다고 죽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용기다. 다음과 같은 조에나의 메시지도 있었다.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와요, 여보. 많은 탐험가들이 그렇듯 그 역시 외적인 탐구만큼이나 내적인 탐구에 임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탐험은 인격을 시험하는 일종의 궁극의 테스트였다. 그는 또한 부상병들을 위한 자선기금 인데버 펀드를 위해 모금운동도 하고 있었다. 몇 주 전엔 이 탐험의 후원자인 케엄브리지 공작 윌리엄 왕자가 방송을 통해 워슬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끝내주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남은 모든 이들이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당신의 소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슬리 탐험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 중엔 탐험의 진척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도 있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행군을 한 뒤 텐트 속에 몸을 파묻고서 매일 자신의 경험을 짧게 녹음해서 방송으로 내보냈다. 위성 전화기로 영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친구가 목소리를 녹음한 뒤 워슬리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현대식 마법이 이루어졌다. 담담하면서도 강단 있는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탐험을 시작한 지 2주차 어느 저녁, 그가 남긴 목소리다. 오늘 아침엔 조금 늦잠을 잤습니다. 사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의 여정이 너무나 고됐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텐트 덮개를 들쳤을 때 저를 반긴 광경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화이트아웃에다가 눈이 동풍에 실려 날리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그런 상태가 지속되더니 밤까지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 상황에서는 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 3시간을 완전히 제멋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왜 갑자기 바람이 동풍에서 북풍으로 바뀌었는지 의아해했지요.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른 거였지 뭡니까? 바람이 방향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향을 바꾼 거더군요. 구불구불하게 걷느라 오늘 5km 정도는 허비한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주구장창 나침판만 읽으며 걸었습니다. 9시간 동안 눈앞에 보인 건 느릿느릿 나아가던 스키뿐이었지요. 어쨌거나 다시 경로에 복귀했으며 일직선을 가로지를 수 있다는 것에 기쁩니다. 또다시 순백의 어둠을 헤치고 지나가야 하더라도 말이지요. 2016년 1월 중순까지 그는 1280km 이상을 걸었다. 사실상 몸 군데군데 성한 데가 없었다. 팔다리가 욱신거렸다. 등이 아팠다. 발에 물집이 잡혔고 발톱이 변색되었다. 동상으로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손가락이 걱정된다. 새끼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고 나머지도 엄청 화끈거린다. 앞니도 하나 빠져서 그 사이로 바람이 쌩하니 들어왔다. 몸무게는
18kg이나 빠졌다. 그는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음식들을 일일이 방송에 나열했다. 피시파이, 통밀빵, 더블크림 스테이크와 감자칩, 그리고 감자칩 한 접시 더, 훈제 연어, 구운 감자, 계란, 라이스 푸딩, 데어리 밀크 초콜릿, 토마토, 바나나, 사과, 엔초비, 비스킷 모양의 시리얼, 워터빅스 시리얼, 흑설탕, 땅콩 버터, 꿀, 토스트 피자, 그리고 피자.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영국 특수부대의 비공식 모토를 엄수했다. 언제나 조금만 더. 제임스 일로이 플래커가 1913년에 쓴 시 사마를 칸드로 떠나는 황금빛 여행에서 따온 구절로 워슬리는 자신이 썰매 앞에 이 모토를 새기고서 혼자서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언제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타이탄 돔 정상에 막 도착한 그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중력의 힘이 약 160km 떨어진 목적지를 향해 그를 추진했다. 자칭 역사와의 랑데뷰가 코앞에 있었다. 하지만 주위로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해낸 셰클턴의 전설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열성을 다해 연구한 바 있었다. 셰클턴은 탐험에 실패하고도 대원들 전원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유명했다. 워슬리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셰클턴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음은 7장 무한한 공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은 탐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번 경로는 칠레의 남쪽 남극의 대서양 앞바다에 위치한 얼음덩어리로 둘러싸인 버크너 섬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서 남극까지 570해리 약 1056km를 걷는 계획이었다. 그런 다음 타이탄 돔을 올라가 로스 빙붕의 가장자리까지 내려간 뒤 태평양 쪽으로 향하는 경로로 가우와 애덤스와 함께 걸었던 길을 반대로 걷는 길이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거리가 360해리 약 667km였다. 그는 탐험에 약 80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겨울에 접어들어 구조 비행기가 착륙하기 굉장히 위험해지는 2월이 되기 전에 끝낼 작정이었다. 심지어 겨울에는 ALE조차 문을 닫았다. 그렇게 되면 밖으로 나올 길이 없었다. 워슬리는 10월 21일 푼타아레나스에 도착하자마자 남극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독한 날씨가 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주인이자 지배자께서 LA의 비행기를 일주일로도 모자라 또 한 주 연기하도록 만들었다. 인내심 훈련 캠프에서 인사 보냅니다.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불행히도 여긴 칠레의 인내심 훈련 캠프입니다. 그가 버커너 섬에 도착했을 때는 원래 일정보다 상당히 늦은 11월 13일이었다. 2016년 1월 1일에 남극에 도착하려면 엄청난 속도로 걸어야 했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얼마 안 있어 그는 썰매를 꾸렸다. 여정이 길어 무게가 147kg이나 나갔다. 가우와 애덤스와 함께 탐험을 할 때보다 더 무거웠다. 무게 때문에 정말 걱정된다라고 여행을 떠나기 전 일기에도 쓴 바 있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라고 일깨웠다. 스키를 밀며 앞으로 나아가자 익숙한 심포니가 들렸다. 막대기가 얼음을 뽀드득 누르는 소리, 썰매가 얼음마루 위를 끽끽대며 나가는 소리, 스키가 앞뒤로 쌩하니 움직이는 소리. 잠시 걸음을 멈추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침묵이 그를 반겨주었다. 금세 의심이 사라졌다. 처음 몇 걸음을 밟은 뒤 그는 캠프를 세웠다. 햇빛이 빛나고 기온은 훈훈했다. 영하 7도였다. 다시 돌아와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는 일기를 썼다. 앞으로 험난한 날들이 숱하게 닥치겠지만
그래도 출발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시작하자마자 정신이 고양되었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에서 그는 남극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최고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자칭 꽉 찬 첫날을 시작했다. 그는 데이비드 보위, 조니 캐시, 미트로프의 노래를 듣고 돌아가면 강연에서 이 탐험에 대해 무슨 얘기를 들려줄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8시간을 걸었다. 넉넉 잡아 10페리, 약 19km를 걸었는데도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갔다.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이다. 그걸 절대 잊지 말자. 그는 이렇게 적었다. 거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절대 해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조금씩 야금야금 깎아먹는 겁니다. 순간에 집중하면서 말이에요. 후에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세 번째 날 경도 81도를 가로지른 뒤 그는 1인 몰드 위스키 시음회 회합을 마련하고는 눈으로 차갑게 만든 위스키 한 잔을 들이켰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방송을 듣고 있음을 알았다. 그 중엔 어린 친구들도 있었다. 녹초가 된 것도 아랑곳 않고 그는 매일 밤 방송을 업데이트하고 질문에 답했다. 동물을 본 적 있나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냉동 식사는 어떤 건가요? 볼로네즈 스파게티. 하루 중 가장 싫어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아침에 출발 준비할 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오랜 행군을 마치고 텐트로 기어 들어갈 때. 같은 것들이었다. 그의 모험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배우가 그의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냐는 질문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대답이 심한 자만심의 발로임을 인정하면서 젊은 시절은 맷 데이먼, 노년 시절은 안소니 홉킨스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심지어 어떻게 화장실에 가는지에 대해서도 답했다. 소변을 누고 싶으면 바람을 등진 채 지퍼를 내리고 볼일을 봅니다. 그가 설명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큰일을 보고 싶으면 좀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지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바람이 강하게 불지요. 이럴 땐 바람을 막고 섭니다. 그리고 겉바지, 내복, 속옷을 잘 잡아는 채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한꺼번에 내립니다. 어느 날 저녁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더니 완벽한 화이트하우스 속 어딘가에 갇혔다고 말하며 장난삼아 방송을 종료하기도 했다. 첫 번째 주가 끝날 무렵까지 그는 70페리 약 130km를 걸었다. 그는 몸이 보기 좋게 늘씬해졌다고 청취자들에게 보고했다. 식사로 뜨끈한 치킨 카차토레를 먹고 디저트로 라이스 푸딩까지 막 먹은 뒤였다. 이제 침낭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말했다. 셰컬튼이 인듀어런스 탐험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탐험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난 11월 20일 그는 화이트하우스에 휩싸여 텐트 속에 꼼짝없이 갇혔다. 제대로 된 남극 폭풍우다. 그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일기를 썼다. 다음날 아침엔 작은 개가 날아갈 만큼 돌풍이 거셌다. 그는 부러진 텐트 막대를 고쳤다. 이곳을 지배하는 자가 누군지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는 그날의 컨디션을 이렇게 표현했다. 무단 침입자는 벌을 받기 마련이다. 11월 24일 그는 눈 속으로 나와 얼음 먼지를 뚫고 나아갔다. 몇 시간을 걷고 또 걸어도 눈에 보이는 건 그의 가슴팍에 연결된 나침반과 규칙적인 리듬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스키뿐이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비참하고 지루하고 단색만 존재하는 단조로운 경험이었다. 11월 25일엔 남극 횡단 산맥을 오르다가 수백 미터나 솟은 가파른 얼음 경사면과 맞닥뜨렸다. 아이젠을 신고 경사를 오르려 했지만 썰매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애쓰고 또 애써 보았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얼터였다. 그는 썰매를 가볍게 만들기로 하고 식량 가방을 꺼내서 평평한 얼음 위에 쌓았다. 그런 다음 경사를 오르기 시작했다. 산마루 정상에 오른 그는 페이스 마스크 뒤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끌고 온 것들을 잠시 그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두고 온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경사면을 내려갔다. 그렇게 오고 가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한 번은 시야가 나빠서 크레파스 자국을 눈치 못 채고 틈새로 발이 쑥 빠졌다. 구멍이 점점 커지며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가장자리를 잡고 깊은 구렁이에 매달려 대롱거리다가 간신히 위로 올라왔다. 그날 일기에 따르면 그는 깊은 구멍을 쳐다보며 난데없이 매우 외롭고 약하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몸은 이전 탐험 때보다 급속도로 빠르게 쇠약해졌다. 썰매도 더 무거웠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길을 개척해야 했으며 매일 밤 캠프를 치고 아침에 짐을 싸는 고된 업무도 혼자서 해내야 했다. 11월 30일 약 3주에 걸쳐 165해리 약 306km를 걸었을 때쯤 그는 어깨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코는 콧물 범벅이고 찬 공기 때문에 기침이 나옵니다라고 알려왔다. 사타구니에 발진도 생겼다. 발은 멍투성이에 물집으로 가득했다. 신발 안감을 부드럽게 해서 고통을 덜어볼 요량으로 부츠에 칼을 대기도 했다. 하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렸는데 허리춤에서 잡아당기는 썰매 벨트 때문에 복통이 더욱 심해졌다. 방송에선 온통 경쾌한 톤을 유지했지만 일기에는 그의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건 피로와의 육체적 전쟁이다. 숨을 돌리기 위해 아니 그저 전력을 다해 다음 걸음을 걷기에 말 그대로 1분마다 멈추었다. 다시 화이트하우스를 겪고 두 밤이 지난 뒤 그는 힘이 달려서 폭풍을 뚫고 썰매를 끌 수 없었다고 탄식했다. 그의 일기에는 장황한 고통의 글귀가 난무했다. 고된 날이다. 너무 힘든 하루다. 무자비한 하루다. 끔찍한 날이다. 완벽한 화이트하우스 속에서 버둥거렸다. 또다시 끔찍한 하루다. 어제보다 심하다. 거센 조수와 맞서며 수영하는 기분이다. 아직도 조수에 맞서 수영하는 중이다. 기진맥진한 데다 사기가 바닥이다. 매일 아침 그는 맑은 하늘을 고대하며 텐트 덮개를 열어 밖을 엿보았다. 하지만 결국 보이는 것 더욱 심해진 새하얀 어둠뿐이었다. 때로는 그의 표현처럼 고형 그림만큼 걸쭉한 자욱한 어둠 때문에 스키 끝부분도 식별할 수 없었다. 12월 1일 그는 자칭 모든 폭풍의 어머니가 들이치는 곳을 향해 행군했다. 빗발치는 얼음 알갱이를 피해 고개를 북숙인 채 언덕 위를 느릿느릿 올라가니 1시간에 1.5km도 채 이동하지 못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걷다 그는 불현듯 걸음을 멈추었다. 다운 재킷을 걸친 채로 썰매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계속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텐트를 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양손이 얼얼해서 가끔씩 멈춰 따뜻하게 데워야 했다고 그는 말했다. 게다가 햇빛이 너무 무미건조해서 방향 감각에 혼란이 생겼다. 그 바람에 2번이나 걸음을 멈추자마자 쓰러졌다. 다음날 산등성이 너머로 무모하게 스키를 모는 바람에 썰매가 그를 덮쳐서 넘어뜨렸다. 머리, 등, 다리가 얼음에 세게 부딪혔다. 썰매가 2바퀴나 구르면서 그를 18m나 끌고 내려갔다. 그는 저주를 퍼부으며 얼음 위에 철퍼덕 누웠다. 2발로 일어선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연료통을 확인했다. 하나라도 금이 가면 끝장이었겠지만 깨진 건 없었다. 그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의식해 엉킨 벨트를 푼 뒤 다시 출발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장애물과 재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1월 1일에 남극에 도착하기 위해 탐험을 이어나갔다.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엔 컨디션이 너무 엉망이라 출발하는 건 미친 짓이라 인정하면서도 쉬지 않고 걸었다. 또 어떨 땐 일기에 이렇게 쓰기도 했다. 더 이상은 갈 수 없다.
그럴 힘이 없다. 그러고는 다음날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났다. 12월 18일 36일째 되던 날엔 17해리 약 31km 이상을 걸었다. 15시간을 걸린 엄청난 거리였다. 또다시 살인적인 하루를 보내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존재가 집중해온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바로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것. 융기부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 공격, 공격, 공격. 그렇게 전투를 치르고 나면 그는 길목을 가로막는 불운한 성벽을 습격했다고 자랑스레 일기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썰매는 이젠 짐이 아니라 공성망치다. 썰매로 길목에 놓인 모든 것을 박살냈다. 청취자들이 어떻게 버텨냈냐고 묻자 육체적인 기량보다는 정신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더 중요하다며 헬스장에서 몇 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극점을 완주한 경험이 있는 영국의 모험가 로버트 스완이 워슬리 탐험을 모니터링하며 매일의 진척 상황의 경위를 표했다. 12월 5일 스완은 워슬리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녹음 메시지를 올렸다. 그의 성적은 환상적입니다. 뜻밖의 상황들을 여러 만났지만 헨리이기 때문에 결판이 날 때까지 싸워내고 있어요. 그달 후반에 올린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워슬리가 앞에 신호등이 깜빡거리듯 전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음속에 초록빛이 보일 때는 아주 드물어요. 이유는 단순하죠. 초록빛을 본다는 건 온 힘을 다해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땐 머릿속으로 발, 다리, 종아리, 엉덩이, 팔, 목, 어깨가 괜찮은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죠. 헨리의 말대로 그는 매일 마지막 몇 시간을 진군할 때면 빨간불에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빨간불은 계속 머물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빨간불을 만나면 육체가 스스로 갉아먹기 시작하는 탓이죠. 동상에 걸릴 위험도 훨씬 높고요. 그러니 오렌지색 가장자리에 머물다가 가끔씩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눈치 봐서 다시 빨간색에서 물려나 오렌지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침낭 속에 들어가 우리에게 말을 걸죠. 알겠지만 이땐 초록색으로 돌아온 겁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워슬리는 남극까지 100해리 약 185km 내에 도착했다. 윌리엄 왕자가 방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그 많은 장비를 끌고 남극 남대서양 쪽의 경사와 언덕을 오르내리고 있을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슬리는 조에나와 아이들이 선물로 준 꾸러미를 풀어봤다. 그 안에 미니어처 크기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 민스미트 파이와 과일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워슬리는 12해리를 행군했다. 그날 밤 그는 텐트에 누워 시가에 불을 붙이고 텐트를 가득 채운 달콤한 연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과자를 먹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작은 천국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곧 그는 남극의 고도에 해당하는 2700m에 다다랐다. 어찌나 피곤했던지 한 번은 체감온도 영하 22도의 간식을 먹으려고 썰매에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았다. 힘과 에너지를 전부 소진한 것 같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고했다. 하지만 아직 내 속의 의지가 내 심장의 신경의 힘줄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라고. 그는 계속 자신에게 말했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 1월 2일 계획보다 겨우 하루 늦게 그는 극점에 도착했다. 과학연구기지 지지자들이 그를 반겨주었다. 51일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탐험의 절정에 도달한 건 아니었다. 겨우 1단계가 막을 내렸을 뿐이었다. 무지원 횡단을 시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기지로 들어가서 뜨거운 식사를 하거나 목욕을 할 수도 없었다. 여기까지 도착해서 멈추지 않고 가려니 이상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기지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밥을 먹고 눈을 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평소대로 캠프를 치고 스스로 부여한 주방 명령을 지켰다. 그는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저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덕분입니다. 그 많던 힘든 나날을 버틸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자극이 되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조애나 맥스 얼리셔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들은 따뜻한 손으로 내 등허리를 받쳐주며 매 걸음마다 나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내가 우울할 땐 기분을 북돋워주고 약할 땐 힘을 주고 공허할 땐 채워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마쳤다. 지구의 회전축인 남극에서 보냅니다. 잘 자요. 런던에 있던 조애나는 매일 잠들기 전 방송을 들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가진 데일리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헨리가 군에 있으면서 워낙 해외로 많이 파견된지라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너무나 그립네요. 얼마나 새하고 있는지 알기에 너무 걱정됩니다. 몸무게도 엄청나게 빠졌고 악천후 때문에 고생도 정말 심해요.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는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거라 생각해요. 밤낮 구분 없이 걸어야 한다고 해도 해낼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신력을 지녔거든요. 그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대단한 남자예요. 그런 남자와 결혼했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워슬리 추측대로라면 탐험을 완수하는데 약 3주가 더 걸릴 예정이었다. 그는 가장 힘든 고비는 넘어갔기를 바랐다. 일기에도 이렇게 적었다. 남쪽으로 가는 길은 훨씬 쉽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타이탄 돔을 오르면서 그는 살인적인 오두막길을 만났다. 몸무게가 18kg 넘게 빠져서 더러운 옷가지가 몸에 무겁게 걸쳐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심히 약하다. 다리는 꼬챙이처럼 가늘고 팔은 보잘것없다고 일기를 썼다. 두 눈은 움푹 들어가 퀭했다. 손가락은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아클레스건이 부어올랐다. 엉덩이는 쉬지 않고 벨트에 쓸려 긁히고 헐었다. 꽁꽁언 단백질 발을 씹다가 앞니가 하나 부러지자 그는 ALE와 통화하며 자신이 해적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높은 고도 때문에 어지러웠고 지질 때문에 항문에서 피도 났다. 1월 7일 그가 한밤중에 또다시 복통으로 깼다. 상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는 방송에 이렇게 인정했다. 전 탐험을 통틀어서 최고로 약한 때인 것 같군요. 아이팟 이어폰이 고장나는 바람에 그는 침묵 속에 남겨졌다. 혼자라는 기분이 듭니다. 그가 방송에서 고백했다. 가끔은 그날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곧 타이탄 돔에 도착할 거라고 계속 생각했다. 예정된 내리막길이 현실화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정상은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영원한 무한 속에 갇혔다. 1월 11일 그가 청취자들에게 말했다. 얼른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만큼 진한 공기를 들이켜고 싶어요. 방송을 듣는 조애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의 목소리에서 비로와 슬픔이 간절히 느껴졌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그의 곁엔 그가 빨간불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말해줄 동료가 없었다. 게다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걱정에 뒷걸음질 칠 필요도 없었다. 그에겐 언제나 해왔던 대로 불굴의 의지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의 비망록에는 그가 언젠가 새겨놓은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지는 것과 죽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워슬리는 데니스 닛이 율리시스의 한 구절을 중얼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분투하고 추구하고 발견하고 절대 굴하지 않으리니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보니 꽁꽁언 고글 사이로 눈부신 해무리가 보였다. 71일째인 1월 22일 거의 800해리 약 1482km를 걸은 뒤에야 워슬리는 버튼을 누르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택시를 불렀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그는 방송에서 말했다. 나의 영웅 어니스트 셰클턴이 1909년 1월 9일 아침 남극으로부터 156km 지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말을 이었다. 휴, 슬프게도 오늘 저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알려야만 하겠습니다. 제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도 육체적 인내심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짧게 말해 스키를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닿기는 힘들 것 같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안도하는 듯했다. 베베를 딛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치료하겠습니다. 실망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겠습니다. 인데버 펀드로 기부금이 쏟아져 온다는 소식에 그의 기분이 들떴다. 이미 목표 금액을 넘었으며 25만 달러도 결국 초과할 것 같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를 웃게 만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구조 비행기가 곧 도착할 것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었다. 탐험을 끝낸 헨리 워슬리 방송 종료합니다. 그가 평소에 좋아하던 셰클턴에 대한 소네트를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일생의 목표를 읽었으니 지리적 목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숭고한 리더십의 꼭대기를 거머쥐었다. 옴기니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헨리 워슬리는 자신이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 호로운 설원을 홀로 걸었다. 예상대로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살을 내는 쥐와 싸우고 지옥문 같은 크레바스를 피하고 발끝조차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을 숱하게 견뎌야 했다. 마지막 탐험에선 외로움과 두려움이 친구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남극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토록 꿈꾸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포기를 선언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남극 탐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성공을 고지에 두고 실패한 자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실패할까봐 시작도 못하는 이들에게 거봐라 며 낭만의 무서움을 재확인시켜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도전과 실패에는 이상하게도 낭만을 긍정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보는 이에게 위안을 주는 구석이 있다.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가 남극에 임하는 태도, 삶을 위해 남극을 버릴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할 것이다. 정신적 지주였던 어니스트 셰클턴의 모토 인내로서 정복한다를 문신마냥 가슴속에 새기고 다니던 그가 인내를 능가하는 의지로 포기를 선택하는 모습엔 삶에 대한 진한 긍정이 담겨있다. 지구 반대편으로 몸을 떠난 자만이 알 수 있는 지금 이곳의 처절한 소중함이 배어있다. 이것이 이체 궁극의 모험이 지닌 미덕이다. 불가능에 도전해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방에 넘쳐난다. 승리자의 이야기만이 회자되기도 하거니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 저 너머의 신기루 같은 세계에 대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헨리 워슬리 이야기는 먼 길을 걷고 걸어서 현실로 향한다. 도전이든 포기든 스스로 내린 선택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더욱 집중한다. 그것이 포기라 해도 차 한 잔을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에 충실한 그의 자세는 그가 남극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극을 품고 걷고 넘어지고 반복 포기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실이 무료한가? 지금 이곳이 초라해 보이는가? 그렇다면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가는 헨리 워슬리 스키 뒤를 가만히 따라가 보길 바란다. 함께 정상에 다다랐다가 고지를 두고 설렸다가 설원의 고독함에 몸부림쳐 보기 바란다. 어느새 오늘의 무료함이 새삼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또한 운이 좋다면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그대들이 남극은 무엇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신 선물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